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 뭐 패권이 흔들린다,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 수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미국의 패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패권국이 망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패권국이 그 패권을 넘겨주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외환 보유고를 따져도 여전히 달러로 그냥 한 50%로 갖고 있고 중국이 그냥 가장 큰 도전자라고 하지만 중국 위안화 외환 보유고는 뭐 2.9%,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생각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을 하고 주변국과 잘 지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도 우리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미국의 그 제재나 수출 통제에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왜냐? 그게 우리 국가의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그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기회를 잡은 건요. 일본 반도체가 기술력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일본 반도체 회사, 특히 도시바 같은 회사가요. 일본 그 도시바의 계열사가 최신 공작 기계를 당시 소련으로 80년대 말에 수출하면서 그게 발각이 되면서 미국에서 들불같이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우리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지금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기술력이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계기는 그런 지정학적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밟고 일어섰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성비로 파고들어서 나중에 기술로 이겼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바로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삐끗하면요. 외국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반대로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경시하거나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를 보면 왜 중국이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큰 중국이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지금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 중국을 우리가 도외시하고는 우리가 외교가 안 되겠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리 또 지도를 보고 보세요. 우리가 그 러시아를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도 받고 있고 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자원이나 뭐든 러시아를 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요. 우리가 일본의 협력 없이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시가 있다고 하면 일본의 협력 없이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모든 탄환도 오고 모든 게 와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없이는 우리의 사실 안보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우리가 워낙 강한 상대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치도 잘 보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캐나다의 카니 총리 보십시오. 그렇게 트럼프와 대립각 세우고 트럼프 없는 캐나다, 미국 없이 우리가 독립해 나가야 되고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동맹이 아니다로까지 선언했던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더 이상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지 않으니 우리는 미국과 계속 교류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트럼프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됐고 트럼프와 싸우겠다고 해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정말 실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국방비를 5%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인데도요. 지금 GDP 대비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토에서 5%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3.5%를 직접 국방비고 나머지 1.5%는 간접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좀 선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요. 유럽 사람들이요. 이미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좀 자신들이 그 돈을 아껴서
복지에 계속 뿌려대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건 아니지만 이건 트럼프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토 총장도 당신이 있어서 이걸 해냈다 말을 했으니까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간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을 점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러시아에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꽤 큰 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균형 외교라고 하지 않고 실용 외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반응을 보이기 그런 게 이제 뭐 아직 제대로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고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역 협상도 특별히 이제 7월 8일이나 돼야 이제 그때 협상을 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타결할지 말지를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게 바로 타결될까 저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저는 한미 동맹이란 게 어떤 한국의 정권, 미국의 정권 따라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70년 이상 오랫동안 갖고 왔고요. 제가 트럼프 1기 시절 4년 동안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본 게 이 한미 관계는요, 한국도 정말 좀 잘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 도와준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미국의 최고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1동맹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이 진짜 동맹이냐 한국이 진짜 동맹이냐 해서 표로까지 만들어서 돌아다닙니다. 왜냐? 베트남 전에는 한국은 갔잖아요. 이스라엘 베트남 전에 갔나요? 뭐 그때 갈 상황도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라크 전,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물론 후방에 있어서 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전방에 있질 않고 후방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게 어떤 정권에 따라서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동맹의 등급은 우리가 사실 뭐 일본보다도 약간 낮은 데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어떤 정권에 따라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이 달라서 치고받고 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미 관계가 워낙 뿌리 깊고 이제는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는 정말 워싱턴의 현장에 가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오히려 한미 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는 이런 서로 그 어떤 종교적 유대감이 그 두 나라의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가서 느껴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고위층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도 한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 종교적으로도 얽혀있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척 감사한다 라는 얘기를 꼭 의례적으로도 하거든요. 의례적으로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부터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유권자로 보이고 표로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안 되겠다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선교사들의 교류 이런 것 때문에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요, 우리가 어떤 한국의 유력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 만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만났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줄을 탔다고 하기엔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인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뿌리가 있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 외교란 것도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요. 저는 크게 흔들릴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이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사실 부시 행정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기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한미동맹 한국에서 워낙 난리를 치니까 지금까지 28,500명은 두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그 28,5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박아놓고 있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 한국의 군산, 오산 이런 비행장에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날아간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이 불침항모 같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있으면 중국 압박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빼내서 중동으로 배치해서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막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는요, 최대한 미군들을 오래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아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하지만 최대한 잘 붙잡아 놓고 우리가 또 우리 외교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지키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군사적 대비태세를 그냥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용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실용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눈치도 잘 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 정책의 골반이 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주변국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할 때는 미국이 서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설득을 하는 과정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여전히 무역 관계가 큽니다. 그걸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중국 자체와 교역량도 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유럽이 러시아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자신들을 위협했고 수많은 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유럽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도 좀 껄끄럽지만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하면서 굉장히 사건이 꼬였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는 또 러시아와 또 협력을 할 건 해야 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외교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또 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는 아주 기술이 좋은 축구를 할 때도 기술이 좋은 공격수가 있다고 해도 공간으로 잘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실용 외교를 통해서 그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들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서구의 제재 같은 거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뭐 생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를 다 지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53년 이후에 쭉 휴전이 되지만 중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화약고기 때문에요. 이번 휴전은 정말 말 그대로 잠시의 휴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요, 뭐 어떤 사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 전쟁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발생했다고요. 역사상으로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충돌, 그다음에 그 이웃나라까지의 증오, 인종적 증오, 종교적 증오, 이렇게 모든 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휴전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잠시 쉬는 전쟁이라고 봐야지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 특히 그 핵이란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핵은 생존의 문제고 이란에 있어서도 이번에 더더욱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란이 휴전을 하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 핵 개발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고 다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난 다음에 이 해외 언론에 계속 난 게요, 드디어 북한의 레슨을 이란도 확실히 깨달았을 거다라는 오피니언 면에 그게 너무나 많았어요.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자신들이 이 핵 개발하는 거를 어떻게든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걸 완성 못 시키면 이란의 신정 정권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경제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정권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쟤들이 저렇게 만들면 또 폭격하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휴전일 뿐이지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희 생각을 해보면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200일 동안 200개의 딜을 할 거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멈추게 하겠다고. 전화 통화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200일 동안 200개의 딜이 뭡니까? 한 개의 딜 정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영국과의 무역협상 하나 끝낸 거거든요. 지금 중국과의 무역협상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끝나면 또 자신이 자랑하겠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자기 하고 싶다고 한 거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을 돌려서 내치 쪽에서 요새 이민자 쫓아내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걸로 약간 상황 전환을 도모하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도 더 이상 미국인이 전쟁에서 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핵시설을 폭격하고 중재자를 자임한 건 사실 상당히 생각을 바꾼 거긴 합니다. 저는 제 예상과 조금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번에 이란이 생각보다 종이호랑이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방공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갔고 현대전에서 더군다나 지금 1500km, 2000km 떨어진 지역에서의 전쟁이잖아요. 방공망이 무너지고 나면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막 때려도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 되면 이스라엘은 구형 전투기까지 보내서 막 때려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고 트럼프가 이거는 내가 개입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정도에서는 개입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나름의 도박이지만 굉장히 철저한 계산에 의한 도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있고 이란의 어떤 드론 같은 게 떼거지로 올 수 있는 수백만 대의 드론이 떼거지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미국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에 인구가 9천만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강국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업 강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에 참가해서 때린 다음에 자신이 말한 200개의 딜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참가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나라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등할 겁니다. 특히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신정일치 체제고 더군다나 정치보다 종교가 위에 있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갈등 문제는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란의 신정일치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우리가 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죽일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전쟁 초기에 이란의 군 수뇌보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모사드의 작전으로 인해서 그냥 정밀 타격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왜 하메네이를 살려뒀느냐 할 때 그냥 하메네이 죽이는 거는 트럼프가 반대했고 했다고 막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 미국 신경 안 쓴다. 그런 건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등이 풀리겠습니까? 하메네이는 언제든 쟤들이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휴전? 어느 날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표적에 그대로 드러나면 이스라엘은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저강도냐 고강도냐 지금처럼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고강도냐의 차이만 있지 저는 계속 어떤 긴장감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요, 이 전쟁,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70대 중반까지 됐다가 양측이 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전쟁 전으로 돌아갔는데요. 카타르의 대한 이란의 보복이 짜고 치는 거였고 미국에 미리 알려줬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중반대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거는요, 워낙 중동의 충돌이 만성적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른 나라들의 특히 오펙 생산국들의 석유 캐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정말 유가가 폭등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큰 모습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수출입량의 20%가 저기 가고요. 솔직히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가 폭등하고 한데 더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거나 뭐 이러면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 홍해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호르무즈는 어디 나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뭐 지금은 휴전하고 있지만 나중에 더 뭐 하메네이를 암살한다든지 더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전쟁 재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지 않거나 저는 무조건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그냥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핵 개발을 놓치면 이란의 신정 체제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저 핵을 부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는 북한 핵과 그 중동의 핵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북한은 국가 간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핵이 어디로 도난되거나 이게 어떤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간다라는 가능성이 이란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하면서 네타냐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핵 물질을 다른 테러 단체 같은 데 넘기려고 했다.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같은 데서 핵이 만들어지면요, 이 핵이 진짜 테러 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덜덜덜 떨면서 불안해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핵이 있어도 우리 한반도보다 중동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 핵 얘기만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그냥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이란의 핵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핵 농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북한 핵에 보듯이 탄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소형화해야 되거든요. 그건 또 다른 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스라엘이 좀 자신들의 정치적, 특히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과장해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핵 물질, 그 핵 문제에 있어서 양측은 지금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핵을 개발하면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핵 억지라고 할 때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쪽도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쏘면 둘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는 게 상호 확증 파괴인데요. 중동에서는 그 이론이 잘 먹혀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워낙 다양한 테러 조직들이 있고 알카에다, IS, 또 그 외에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테러 조직이 아니더라고 해도 뭐 거의 국가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과거부터도 굉장히 우려되어 왔는데 이란의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서 또 그 부분을 또 이스라엘이 걸고 넘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중동 지역의 안보와 불안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보도들 난 거 보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우리는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같은 무슬림이니까 이런 편 들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랍과 페르시아는 원래 예전부터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고요. 두 나라는 계속 중동의 어떤 그 경쟁 관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사이였고요. 실제로 그 유명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이란에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라올 때 바레인에 있는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그걸 보면서 바레인에 있는 사람들이 색소폰을 불면서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 저는 그게 지금 중동 지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에너지 공급이죠. 뭐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가스 공급 같은 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중동 인근 지역에서는 있는 거고요. 한국 같으면요,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원유 수입의 70%, 일본은 한국보다 1, 2%더 높습니다. 뭐 72, 73%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하고 있다 보니 우리는 사실 대체안도 없어요. 일본에도 일본 제트로, 일본의 코트라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낸 보고서 보면 우리도 대안이 없어 라고 진짜 자기들이 스스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아주 급박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말로는 에너지 뭐 다변화하고 뭐 해야 된다고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다시 과거처럼 자유로운
교역의 시대나 무역의 시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거든요. 저희 생크션 랩은 이렇게 복잡해진 무역 환경 속에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다방면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제재를 최대한 지키면서 한다, 유럽의 규제를 최대한 지킨다, 이런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할 때 점점 이게 복잡해져 가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계약서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요, 이런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 링크에 남겨놓을 텐데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누구나 신청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서울경제진흥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내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저희가 미국 변호사가 가서 직접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시간당 한 1,500불까지 받던 변호사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서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